어머님 파출부잖아요.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 한마디에 한정욱의 손이 떨렸습니다.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식탁을 울렸죠.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5살 손주 도윤만이 할머니 괜찮아요? 라며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뿐.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그 파출부 아줌마가 곧 이 집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집을 거란 사실을. 끝까지 보신다면 가장 약해 보이던 어머니의 한마디가 그들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정욱입니다. 올해 62이죠. 사람들은 저를 그냥 파출부 아줌마라고 불러요. 하지만 제겐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엄마라는 이름이죠.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거든요. 25년 동안 이 시간에 일어났으니까요. 작은 원룸 창가에서 바라본 서울 하늘은 아직 깜깜합니다. 그런데 저 멀리 송파구 쪽 하늘만은 어렴풋이 밝아 보여요. 아마 가로등 불빛 때문이겠죠. 세수를 하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니 주름이 또 깊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도 웃어야 합니다. 웃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길, 새벽 공기가 차갑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어요. 이맘때면 항상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준호가 어렸을 때 추운 겨울날이면 제 품에 파고들던 모습이요. 그때 준호는 엄마 품이 제일 따뜻해라고 말했었죠.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잠실나루역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갈아탔어요. 송파구의 고급 주택가까지는 버스로 20분 정도 걸립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달라져요. 낡은 건물들이 사라지고 깔끔한 빌라와 단독주택들이 나타납니다. 오전 5시 반,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3층짜리 벽돌집 앞에서 잠시 숨을 고릅니다. 이 집은 제 아들 준호가 사는 곳이에요. 준호는 IT 회사에서 일하는 과장님이죠. 결혼한 지 7년 됐고 5살 된 도윤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가방을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아직 모두 잠들어 있을 시간이거든요. 먼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설거지가 그대로 쌓여 있네요. 며느리 서진 씨는 직장일이 바쁘다며 집안일을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도 이해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바쁘게 살잖아요. 설거지를 하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집에서 제가 엄마가 아니라 파출부가 된 건 처음엔 도와주러 온 거였는데 어느새 일하러 오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7시가 되자 집안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도윤이가 먼저 일어나 거실로 뛰어나왔어요. 할머니. 도윤이가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해요. 도윤이만은 저를 진짜 할머니로 봐주거든요. 우리 도윤이 잘 잤어요? 네. 할머니, 오늘도 계란말이 해주세요. 그럼요. 할머니가 만든 계란말이가 제일 맛있다며?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져요. 얼마 후 서진 씨가 나타났습니다. 정장 차림에 화장을 반쯤 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어머니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 말투엔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마치 정중한 손님을 대하는 것 같아요. 네, 서진 씨. 아침 준비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근데 어머닌 원래 파출부잖아요. 이런 일 익숙하시죠?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연습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서진 씨는 커피를 마시며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준호는 아직 씻고 있고 도윤이는 제 옆에서 계란말이가 익는 걸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할머니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도윤이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참았어요. 울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는 울 자격이 없으니까요. 고마워, 도윤아. 아침을 차려놓고 가족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따로 구석에서 간단히 먹었어요. 함께 앉으라고 하지 않거든요. 아니, 사실 저도 어색해서 따로 먹는 게 편해요. 식사가 끝나고 모두 출근과 등원 준비를 했습니다. 도윤이만 제게 와서 뽀뽀를 해줬어요. 할머니, 오늘도 여기 있을 거죠? 그럼요. 도윤이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 있을게요.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일의 시작이에요. 청소, 빨래, 정리.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습니다. 걸레질을 하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 집에서 저는 도대체 뭘까요? 엄마일까요? 파출부일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보여요. 준호와 서진 씨, 그리고 도윤이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진에 없어요. 찍을 때 카메라 뒤에서 하나, 둘, 셋 하고 있었거든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익숙해요. 이런 소리에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파출부 엄마 한정옥의 하루가요. 오후 6시가 넘어서야 가족들이 하나둘 집에 돌아왔습니다. 도윤이가 제일 먼저 유치원에서 돌아왔어요. 엄마 서진 씨가 데리고 온 거죠. 할머니, 도윤이가 현관에서부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져요. 우리 도윤이 왔구나.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요? 그림 그렸어요. 할머니 그림도 그렸는데 선생님이 정말 예쁘게 그렸다고 했어요. 도윤이가 가방에서 색연필로 그린 그림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제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웃는 얼굴로요. 와, 정말 잘 그렸네요. 할머니가 이렇게 예뻐요? 네, 할머니가 제일 예뻐요. 서진 씨는 도윤이의 가방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할머니한테 너무 매달리지 마. 할머니도 일하시는 분이야.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앞에서는 내색할 수 없었어요. 7시 반쯤 되어서야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현관문을 열더니 인사도 없이 바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예전엔 그래도 엄마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했었는데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준호가 결혼하고 나서부터였나요? 아니면 제가 이 집에서 일을 시작하면서부터였을까요? 8시, 드디어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탁에는 준호와 서진 씨, 도윤이가 앉았어요. 저는 늘 그렇듯이 따로 서서 수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뭐 힘든 일 없었어요? 준호가 서진 씨에게 물었습니다. 저한테는 묻지 않았어요. 별일 없었어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는데 야근이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요? 힘들겠네요. 괜찮아요. 일은 일이니까요. 대화를 들으면서 접시에 반찬을 담았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는 시금치나물도 무쳤고 서진 씨가 즐겨 먹는 오이 무침도 준비했어요. 도윤이를 위해서는 달걀말이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설거지 걱정이 들었어요. 요즘 서진 씨는 저녁 설거지를 거의 안 해요. 출근 준비 때문에 바쁘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다 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왠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아. 그 순간 식탁의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서진 씨가 젓가락을 든 채로 저를 바라봤어요. 네.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했으니 끝까지 말해야겠어요. 설거지는 나중에 같이 하자.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명령조가 아니라 부탁하는 투로요. 하지만 서진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설거지를 같이 하면 어떨까 해서 서진 씨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식탁에 울렸어요. 어머닌 파출부잖아요. 단칼에 베어지는 말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파출부인데 설거지까지 부탁해야 하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들고 있던 젓가락이 덜덜 떨렸습니다.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이니까 뭔가 말해주겠죠.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지만 준호는 여전히 휴대폰 화면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마치 저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것처럼요. 젓가락을 다시 제대로 잡으려고 했지만 손의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딸그랑. 작은 소리였지만 조용한 식탁에서는 크게 들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도윤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도윤이의 순수한 목소리가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젓가락을 주우려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내가 파출부라면 내가 있는 이 집은 누가 마련했는데.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올 수 없었어요.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것 같았거든요. 젓가락을 주워 들고 일어났을 때 서진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쉬세요. 친절한 말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을 알 수 있었어요. 당신은 파출부니까 그런 걸 기대하지 마세요라는 의미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겨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식사가 끝나고 각자 제 할 일을 하러 흩어졌습니다. 준호는 서재로 들어갔고 서진 씨는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도윤이만 제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도윤이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울고 있었나요? 모르겠어요. 눈물이 나온 줄도 몰랐습니다. 아니야, 도윤아. 할머니는 안 울어. 그런데 눈에서 물이 나와요. 도윤이가 작은 손으로 제 뺨을 닦아줬습니다. 그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터졌어요. 할머니, 아파요? 아니야.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문득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걸요. 설거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가 이 집에서 이 가족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문제였어요. 준호의 방에서 나오는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저를 낳고 키운 그 아들이 이제는 제가 파출부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저를 엄마로 생각하지 않는 걸까요? 도윤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작고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이 아이만은 저를 진짜 할머니로 봐줍니다. 하지만 이 아이도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할머니가 아니라 파출부 아줌마라는 걸요.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무너진 건 젓가락만이 아니었어요. 제 마음속 어딘가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알 수 있었어요. 앞으로 더 큰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시계가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가슴속 어딘가에서 계속 소리가 났거든요. 무너지는 소리가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계 바늘이 새벽 2시를 넘어가고 있었지만 눈이 말똥말똥했어요. 서진 씨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어머닌 파출부잖아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시내의 네온 사인들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들 중 어딘가에 준호가 자고 있겠죠.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이요. 문득 생각났습니다. 남편 덕수가 살아있을 때 했던 말이요. 여보, 우리 준호는 꼭 성공시켜야 해. 이런 고생은 우리 대에서 끝내자고. 그때 덕수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저는 남의 집 청소를 다녔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었거든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옛날 일들이요. 장롱 위쪽 깊숙한 곳에 상자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오래된 서류들을 넣어뒀거든요. 의자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를 꺼냈어요. 오랜만에 여는 거라 뚜껑이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준호 어릴 때 사진, 덕수와의 결혼 사진, 그리고 두꺼운 서류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낡은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법인 등기 부등본이었어요. 정옥 상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 맞다. 이 회사 말이에요. 2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여러 빌딩 청소 일을 다니고 있었어요. 같은 일을 하는 오태식 씨와 자주 만났었죠. 태식 씨는 저보다 5살 어린 남자분이었는데 야무지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태식 씨가 제안했습니다. 정옥 씨, 우리 청소 회사를 차려봐요. 회사요? 우리가요? 네. 정옥 씨는 일 경험도 많고 건물주들이 믿어주잖아요. 저는 영업을 할게요. 그렇게 시작된 게 정옥 상사였습니다. 저와 태식 씨가 반반씩 돈을 모아서 만든 작은 청소 회사였어요. 직원은 우리 둘뿐이었지만 꿈은 컸습니다. 처음엔 정말 잘 되는 것 같았어요. 태식 씨의 영업 솜씨가 좋았거든요. 저희는 몇 개의 작은 빌딩 청소 계약을 따냈습니다. 하지만 2년 후 덕수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공사장 사고였습니다. 그때 저는 정신이 없었죠. 장례식도 치러야 했고 준호도 돌봐야 했어요. 태식 씨가 찾아왔습니다. 정옥 씨, 힘드시죠? 회사 일은 제가 맡을게요. 정옥 씨는 준호 키우는데 집중하세요.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회사 일은 모두 태식 씨에게 맡기고 저는 다시 파출부 일을 시작했어요. 준호를 키우려면 당장 돈이 필요했거든요. 그 후로는 태식 씨와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연락하지 않았어요. 너무 바빴거든요.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서류를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회사 지분이 저와 태식 씨 반반으로 되어 있었어요. 아직도 제 이름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정옥 상사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직 존재하기는 할까요? 다음 날 오후 도윤이가 낮잠을 자는 동안 시청에 가봤습니다. 법인 등기를 확인하러요. 직원분이 친절하게 도와주셨어요. 정옥 상사 말씀이시죠? 네, 아직 존재하는 회사입니다. 정말요? 네. 서울시 강남구에 사무실이 있고요. 청소 용역업을 하고 있네요.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정욱 상사는 현재 서울 주요 빌딩들의 청소 계약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대형 오피스텔, 백화점, 심지어 시청 건물까지요. 연 매출이 20억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는 여전히 오태식이었어요. 하지만 제 지분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대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제가 반주인인 회사가 그렇게 큰 회사가 되어 있다니요. 그럼 저한테도 돈이 있는 건가요? 그날 밤 용기를 내서 태식 씨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예전 번호가 아직 살아있을까 했는데 다행히 연결되었어요. 여보세요? 태식 씨예요? 정욱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정욱 씨. 오랜만이네요.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반가움보다는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태식 씨, 회사가 많이 커졌다면서요? 아, 그거. 네, 그렇습니다. 제 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정욱 씨, 그거 말인데. 만나서 얘기해요. 전화로는 좀. 다음 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강남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 들어서니 태식 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20년 전보다 살이 많이 쪘고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정욱 씨, 앉으세요. 고마워요, 태식 씨. 커피를 주문하고 나서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사가 정말 많이 커졌더라고요. 네. 운이 좋았습니다. 제 지분 얘기 좀 해봐요. 태식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정욱 씨, 사실은 그동안 연락이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혼자 회사를 운영했어요. 그건 알아요. 제가 바빴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이에 투자도 많이 들어갔고 직원들 월급도 제가 다 댔거든요. 뭔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솔직히 말하면 정욱 씨 지분은 이미 소멸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20년 동안 회사 운영에 참여하지 않으셨잖아요. 투자도 안 하셨고, 일도 안 하셨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제 지분이.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르죠. 변호사와 상담해 봤는데 정욱 씨가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태식 씨, 처음에 회사 만들 때 제 돈도 들어갔잖아요. 그거야 물론 고맙죠. 하지만 그 후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몇 억이에요, 몇 억. 태식 씨의 말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정욱 씨도 이해하시겠지만 사업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죠.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가 알던 그 태식 씨가 맞나요? 그럼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선의로 조금은 드릴 수 있죠. 1천만 원 정도? 1천만 원? 20억 매출 회사의 반주인에게 1천만 원이요? 태식 씨, 이건 너무하잖아요. 정욱 씨, 현실을 보세요. 지금 와서 권리를 주장하시면 양쪽 다 손해예요. 그냥 좋게 마무리합시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카페를 나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순진했나요?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제가 잘못된 건가요? 하지만 분명한 건 있었어요. 저는 그 회사의 공동 창업자였고 법적으로는 아직 반주인이라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법률 상담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지분이 명확하다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소송? 그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날 밤 또 잠이 오지 않았어요.
태식 씨의 차가운 말투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제가 2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태식 씨도 결국 저를 만만하게 본 거예요. 가난한 파출부 아줌마라고 생각한 거죠.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번만은 물러서지 않겠다고요. 제 권리를 찾겠다고요. 비록 혼자가 된다 해도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거든요.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으니 앞으로 더 외로운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어요. 새벽 5시였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이다가 일어났어요. 마음이 정해졌거든요. 태식 씨를 다시 만나봐야겠다고요. 어제의 그 차가운 대화가 정말 끝일 수는 없잖아요.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었어요. 검은색 정장에 구두까지 신었습니다. 오늘은 파출부 한정욱이 아니라 정욱 상사의 공동대표 한정욱으로 가는 거니까요. 강남에 있는 정욱 상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3번이나 갈아타야 했어요. 이른 시간이라 출근 러시가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빌딩 앞에 도착했을 때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어요. 20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1층 로비에 정욱 상사라는 간판이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어요. 제 이름이 들어간 회사 간판을 이렇게 보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어요. 사무실 문을 열자 넓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깔끔한 책상들과 최신 컴퓨터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벽에는 수많은 상장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욱 씨? 태식 씨가 사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표정이었어요. 당황스러워하면서도 어딘지 반가워 보였습니다. 이렇게 일찍 오셨네요. 들어와요, 들어와요. 사장실로 안내해 줬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방이었어요. 가죽 소파와 큰 책상,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 풍경까지 20년 전 둘이서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던 게 이렇게 커졌다니요. 커피 드릴까요? 네, 고마워요. 태식 씨가 직접 커피를 타주었습니다. 어제 카페에서의 차가운 모습과는 사뭇 달랐어요. 정욱 씨, 어제는 좀 말이 과했나 봐요. 태식 씨, 사실 밤새 생각해 봤어요. 정욱 씨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제가 너무 야박했나 싶어서요. 태식 씨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20년 전에 그 착한 태식 씨 같았어요. 정욱 씨가 없었다면 정욱 상사도 없었을 거예요. 처음에 용기 내서 같이 시작하자고 한 것도 정욱 씨였잖아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맞아요. 처음에는 제가 먼저 회사를 만들자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직 당신 집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정말이에요? 네. 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정욱 씨는 이 회사의 반주인이에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어제 그렇게 차갑게 대했던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요? 태식 씨, 고마워요. 고마워할 건 저예요. 20년 동안 혼자 고생하면서 준호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정말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자꾸 나왔어요. 울지 마세요. 이제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욱 씨 몫에 배당금만 해도 연간 몇억은 될 거예요. 몇억? 정말인가요? 진짜 그런 돈이 제게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정욱 씨 명의 통장도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동안 쌓인 돈이 좀 있을 거예요. 태식 씨가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통장 사본이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다 제 돈이에요? 네.
그동안 정옥 씨 몫의 이익을 따로 적립해뒀거든요. 연락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관리했던 거예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많은 돈이 생겼다니요.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만나서 회사 일도 의논하고 배당금도 받아가세요. 네. 네, 그럴게요. 사무실을 나와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꿈인가 싶어서 볼을 꼬집어 봤어요.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지하철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파출부가 아니에요. 저는 사업가였습니다. 회사 사장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습니다. 같은 얼굴인데 뭔가 달라 보였어요. 어깨가 더 펴져 있었고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오후에 준호네 집으로 출근했습니다. 아니, 이제는 출근이 아니라 그냥 가는 거예요. 며느리를 도와주러 가는 거죠. 어머니, 늦으셨네요. 서진 씨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늦었거든요. 네, 급한 일이 있어서요. 급한 일이요? 무슨 일인데요? 회사 일이요. 서진 씨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회사요? 어머니가 다니시는 다른 집 말씀이세요? 아니요. 제 회사요. 예. 제가 사장으로 있는 회사가 있어요. 서진 씨의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뭔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농담이시죠?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때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일찍 나온 모양이었어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서진 씨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본인 회사가 있다고 하시네요. 준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준호야, 엄마가 정옥상사라는 회사를 하고 있어. 정옥상사? 응. 20년 전에 만든 회사인데 지금은 꽤 큰 회사가 됐어. 준호와 서진 씨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어요. 노인네가 헛소리하고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엄마, 혹시 어디 아프세요? 요즘 스트레스 받으셨나? 준호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있었어요. 준호야, 엄마 말이 거짓말 같니?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파출부를 하시는 분이 갑자기 회사 사장이라고. 파출부.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습니다. 또 파출부라고 하는구나. 준호와 서진 씨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큰 소리 낸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 나는 파출부가 아니야. 나는 사업가야. 회사 사장이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터져 나왔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서진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파출부 일하시는 것도 좋은 일이잖아요. 왜 그렇게 부끄러워하세요? 부끄럽다고? 내가 언제 부끄럽다고 했어? 그럼 왜 갑자기 회사 사장이라고 거짓말을? 거짓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했어? 진짜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20년 동안 너희들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거짓말쟁이 취급이야? 준호가 당황해서 다가왔습니다. 엄마, 진정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건지도 잘못 생각한 게 아니야. 너희들은 나를 파출부로밖에 안 봐. 엄마로도 안 보고 사람으로도 안 봐. 울음이 터졌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게 한 번에 나왔어요. 나도 사람이야. 나도 꿈이 있고 능력이 있어. 왜 나를 그냥 파출부로만 보는 거야?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울음소리만 들렸어요.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왜 파출부가 아니라 이 집의 주인인지 보여줄게.
준호와 서진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화장실로 가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보였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눈빛이었어요. 더 이상 작아지지 않겠다는 다짐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한정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보여드릴 때가 왔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도윤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온 후 조용한 시간이었어요. 아이는 낮잠을 자고 있었고 저는 거실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계세요? 응, 여기 있어. 준호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어딘지 어색했어요. 평소의 무뚝뚝한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소파에 앉으며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인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야? 사실,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어요. 준호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러 장의 종이에 빽빽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엄마, 집을 담보로 대출 좀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집을 담보로요? 왜?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들어왔는데 보증금이 필요하거든요. 형식적인 거예요. 형식적인 거. 준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목소리 같았어요.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빽빽했지만 한 문장이 눈에 띄었어요. 공동명의 전환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공동명의? 이 집은 제 명의인데요. 준호야, 이게 뭐야? 아, 그거요? 그냥 대출받을 때 필요한 절차래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바보는 아니거든요. 공동명의로 바꾸겠다는 뜻이잖아요. 문득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20살의 준호가 대학 등록금 때문에 울던 밤이요. 그때 저는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었어요. 준호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였죠. 엄마, 미안해요. 제가 돈을 못 벌어서. 그때 준호가 제 품에서 울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얼마나 기특했는지 몰라요. 아들이 자신 때문에 엄마가 고생한다고 미안해하는 게요. 괜찮다, 준호야. 엄마가 다 해결할게. 그때는 정말 그랬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준호의 눈빛이 그때와 달랐어요. 미안함보다는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그냥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서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서진 씨였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 이제 알겠네요. 서진 씨가 시킨 거구나. 어제 제가 회사 얘기했을 때 서진 씨의 표정을 생각해 봤어요. 처음엔 황당해 하더니 나중엔 뭔가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거든요. 혹시 제가 정말 돈이 있다면? 혹시 그 집이 정말 제 거라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공동명의로 바뀌면 이 집의 반은 준호 것이 되겠죠. 그럼 서진 씨도 이 집의 반주인이 되는 거고요. 엄마, 어떻게 생각해요? 준호가 재촉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네, 알겠어요 라고 했을 거예요. 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뭘 망설이겠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어제의 그 각성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서류를 조용히 접었습니다. 한 장씩 차근차근 접었어요. 엄마, 준호가 당황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접은 서류를 준호에게 다시 건넸어요. 아무 말 없이요.
이게 뭔 뜻이에요? 생각해 볼게. 생각해 볼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형식적인 건데. 형식적인 게 아니잖아.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들킨 거죠. 엄마, 그게 무슨... 준호야. 조용히 불렀습니다. 엄마가 바보로 보여? 그런 게 아니라 공동 명의가 뭔지 엄마가 몰라. 준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부엌에서 서진 씨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가까이 와서 듣고 있을 거예요. 준호야, 이 집은 엄마가 25년 동안 월세 내며 산 거야. 알아요. 내가 대학 다닐 때도 결혼할 때도 이 집 사느라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절반을 달라고? 엄마, 그게 아니라 정말 급해서. 뭐가 급해?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거짓말이니까요. 서진 씨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못 본 척 했지만 다 듣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서진 씨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네. 그냥 잊어주세요. 서진 씨가 준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서류를 챙기라는 뜻이었어요. 두 사람이 방으로 들어간 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방에서 작은 목소리로 뭔가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20살 준호가 제품에서 울던 그 밤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순수했어요. 엄마한테 미안해하고 고마워했죠.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언제부터 저를 이용할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아니면 저도 변한 걸까요? 예전처럼 무조건 해주지 않는 엄마가 된 거죠. 어쨌든 하나는 확실했어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한정욱이 아니라는 거요. 무엇이든 다 해주는 엄마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조용히 준비를 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먼저 태식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겠다고 했어요. 태식 씨는 의외로 반가워했습니다. 정욱 씨, 정말 좋은 결정이에요. 사실 혼자 하기엔 회사가 너무 커졌거든요. 다음 날 정욱 상사에 출근했습니다. 정식으로 공동대표가 된 첫날이었어요. 직원들이 저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또 다른 사장이니까요.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정욱 상사의 또 다른 대표, 한정욱 사장님입니다. 태식 씨가 전 직원 앞에서 저를 소개했어요.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를 사장님이라고 부르다니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직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떨렸지만 당당하게 말했어요. 태식 씨가 회사 현황을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정말 큰 회사가 되어 있었어요. 서울시 주요 건물 70%의 청소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강남 쪽 고급 아파트 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어요. 올해 계약이 몇 개 더 늘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문득 생각났습니다. 준호가 사는 아파트 말이에요. 혹시 송파구 쪽도 하나요? 네, 많이 해요. 어디 아파트 말씀이세요? 레미안 아파트요. 아, 레미안. 저희가 올해부터 새로 맡게 된 곳이에요. 꽤 큰 단지죠. 가슴이 뛰었습니다. 준호가 사는 바로 그 아파트였어요. 관리사무소와 계약이 어떻게 되나요? 청소, 경비, 시설 관리까지 전부 저희가 담당해요. 사실상 아파트 운영 전체를 맡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머릿속에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조용한 복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레미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직접 가봤습니다. 정욱 상사 대표 자격으로요. 안녕하세요.
정옥 상사 한정욱 대표입니다. 관리소장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아, 대표님이시군요. 안녕하세요. 현장 점검차 왔어요. 요즘 주민들 불만은 없나요? 네,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고 있어요. 관리소장이 아파트 전체를 안내해 줬습니다.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제 회사 직원들이 이렇게 일하고 있다니 뿌듯했습니다. 혹시 1403호 세대는 어떤 분들이 사세요? 준호가 사는 동호수였어요. 아, 그 집이요? IT 회사 과장님 가족이 사시는데 아주 조용하고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렇군요. 준비차 아파트를 관찰했습니다. 준호와 서진 씨가 어떻게 사는지, 이웃들과는 어떤 관계인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며칠을 지켜본 결과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서진 씨는 아파트 분여회에서 꽤 목소리가 큰 사람이었어요. 관리비 문제로 다른 주민들과 자주 갈등을 빚기도 했고요. 특히 주차장 문제로 층간 주민과 크게 싸운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차 2대를 모두 좋은 자리에 세우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 집 여자분이 좀 까다로워요. 관리사무소에 하루 걸러 하루씩 전화해서 뭐라고 하시거든요. 관리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성급하게 서두르면 안 됐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해야 했어요. 다음 주에는 정옥 상사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태식 씨와 저, 그리고 몇 명의 임원들이 모였어요. 앞으로 회사 운영 방향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태식 씨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정옥 사장님도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네, 고마워요. 회의를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이 회사에서 제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요. 대부분의 결정이 저의 승인을 받아야 했거든요. 태식 씨,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아파트 관리 업무에서 주민 서비스를 더 강화하면 어떨까요? 좀 더 체계적으로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생각하고 계세요? 주민들의 생활 패턴이나 요구사항을 더 자세히 파악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사실 이건 핑계였어요.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태식 씨가 따로 저를 불렀습니다. 정옥 씨, 정말 대단해요.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시다니. 고마워요. 사실 그동안 미안했어요. 연락도 안 하고. 태식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처음엔 정말 정옥 씨를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 하는 게 편해졌달까요? 이해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네요. 정옥 씨가 돌아와 주니까 회사가 더 든든해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조용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책에 하나씩 적어 나갔어요. 첫 번째 아파트 관리권 완전 장악. 두 번째 준호 부부의 생활 패턴 파악. 세 번째 적절한 타이밍의 진실 공개. 그리고 마지막에 적었습니다. 네 번째 재산 정리. 재산 정리라고 쓰고 나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이제 결심한 거예요.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겠다고요. 다음 날부터는 매일 정옥 상사에 출근했습니다. 진짜 사장처럼 일했어요. 직원들도 이제 저를 진짜 사장으로 대했습니다. 사장님, 레미안 아파트에서 연락 왔습니다.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하네요. 좋아요. 내일 직접 가보겠습니다. 모든 게 제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조용한 복수가 시작된 거죠.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파출부 아줌마였던 한정옥이 이제 얼마나 큰 힘을 가지게 되었는지를요. 준호도 서진 씨도 모르죠. 그들이 사는 그 아파트의 실질적인 주인이 바로 저라는 걸 말이에요.
계획서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차근차근 조용히 진행할 거예요. 성급하게 서두르면 안 되니까요. 복수는 차가울 때 가장 달콤하다고 했잖아요. 한 달 후였습니다. 준호 가족이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떠났어요. 서진 씨가 회사 휴가를 얻어서 일주일 동안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없는 동안 집 좀 봐주세요. 서진 씨가 떠나기 전날 말했어요. 여전히 저를 집 지키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가족들이 떠난 다음 날 아침 부동산 중개업소에 갔습니다. 레미안 아파트 근처에 있는 큰 업체였어요.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고 싶어요. 네, 어느 아파트인가요? 레미안 아파트 1403호요. 중개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이 집 시세가 꽤 높은데요. 최근 실거래가를 보니 15억 정도 할 것 같습니다. 15억.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해 볼게요. 중개사가 서류를 뽑아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상하네요. 뭐가요? 소유자가 한정옥님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사시는 분들과 성함이 다르네요. 그 집 제 거예요. 중개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임대로 내놓으신 집이었군요. 네, 맞아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준호가 전세금을 준 적이 없으니까 사실상 무상 임대였죠. 언제까지 매각하고 싶으세요? 최대한 빨리요. 일주일 안에 가능할까요? 금매로 내놓으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다만 시세보다 조금 낮아질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날부터 매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레미안 아파트는 인기가 좋아서 문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이틀 후 현금 구매자가 나타났습니다. 13억에 즉시 거래하겠다고 했어요. 시세보다는 낮았지만 충분했습니다. 계약 언제 하시겠어요? 바로 해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잔금 날짜는 준호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로 잡았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매각이 결정된 후 준호네 집에 있는 제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사실 별로 없었어요. 옷 몇 벌과 화장품 정도였죠. 제주도에 있는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호야, 엄마 급한 일로 며칠 집을 비울 것 같아. 여행 잘 다녀와. 준비하면서 느낀 건 후회가 없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잔금 거래일이 왔습니다. 부동산에서 만나서 모든 절차를 마쳤어요. 통장에 13억이 들어왔습니다. 정옥 상사 지분과 합치면 상당한 재산이 되었어요. 오후 2시 새로운 집주인이 이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사차가 아파트 앞에 줄지어 서 있었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1403호에 새로운 가구들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오후 6시쯤 준호 가족이 제주도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파트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준호가 자신의 집 문 앞에서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비밀번호를 눌러도 열리지 않았거든요. 잠시 후 새 집주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중년 부부였어요. 누구세요? 죄송한데 여기 저희 집인데요. 준호가 어리둥절해하며 말했습니다. 여기 저희가 어제 샀는데요. 네. 뭔 소리예요?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진 씨가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이 팔렸다고요? 서진 씨의 목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울렸습니다. 누가 팔았는데요? 원래 집주인분이 팔았다고 하는데요. 준호와 서진 씨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현관 바닥에 놓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준호가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편지 봉투에는 준호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글씨였어요. 준호가 편지를 뜯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서진아. 파출부는 일 끝나면 떠나는 법이지. 대신 월급은 제대로 받았단다. 편지는 짧았어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야? 서진 씨가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등기부를 확인해 봐요. 서진 씨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했어요. 그리고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집이 어머니 명의였네요. 뭐라고? 준호가 서진 씨의 폰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어요. 20년 전부터 쭉 어머니 명의였어요.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카페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갈 때가 되었어요. 아파트를 나서면서 뒤돌아봤습니다. 준호와 서진 씨가 여전히 복도에 서 있었어요. 도윤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엄마 치마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특히 도윤이를 보니까요. 하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 원룸으로요. 기사님, 잠깐 원룸텔 앞에서 세워주세요. 네. 원룸 앞에 내려서 올려다봤습니다. 작은 창문이 보였어요. 그 안에서 25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있어요. 돈이 생겼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서진 씨였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원룸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예전과 같은 풍경이었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통장을 놓고 봤습니다. 정옥 상사 지분과 아파트 매각 대금을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파출부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허전했어요. 특히 도윤이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어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창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저 서진이에요. 서진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만나서 얘기해요. 잠시 침묵이 흘렸습니다. 이제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늦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한정욱이 아니라는 거요. 이제 진짜 저의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6개월 후 강릉 바닷가의 작은 주택에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였지만 이제는 억지로 일어나는 게 아니었어요.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다 냄새가 들어왔어요. 짠내와 함께 새벽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서울에서는 맡을 수 없던 냄새였어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원두를 직접 갈아서 핸드드립으로 내리는 커피였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그때는 믹스커피로도 사치였거든요. 커피가 우러나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며 해변으로 밀려오고 있었어요. 매일 보는 풍경이지만 여전히 신기했습니다. 이 집을 산 지 벌써 반년이 되었어요. 2층짜리 작은 주택이지만 제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만 된 집이었거든요. 커피를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자리에 의자를 놓고 앉았어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좋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아줌마, 어머니, 파출부. 그런 호칭들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냥 한정욱이었어요. 온전한 저 자신이었습니다. 정욱 상사는 태식 씨에게 완전히 넘겼어요. 제 지분을 모두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그 돈으로 이 집을 사고 남은 돈은 적금에 넣어뒀어요.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어색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거든요. 누구를 위해 밥을 해야 할지, 어디를 청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점점 적응됐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하루를 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침에는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오전에는 동네를 산책했어요.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거나 시장에서 장을 봤습니다. 저녁에는 작은 정원을 가꿨어요. 토마토와 상추, 고추 같은 채소들을 키웠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됐지만 이제는 제법 잘 자라고 있어요.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매일 하는 일이었어요. 오늘은 편지가 한 통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김도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편지를 열어봤어요. 어린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할머니께, 안녕하세요. 저는 도윤이에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엄마가 할머니 주소를 알려줬어요. 할머니는 지금 바다 옆에서 살고 있어요? 저도 바다 보고 싶어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도윤이가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할머니, 저희 이사했어요. 작은 집으로 왔는데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해요.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가 우리한테 소중한 걸 가르쳐 주셨다고요.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멋지게 살게요. 할머니처럼 용감해지고 싶어요. 편지 마지막에는 도윤이가 그린 그림이 있었어요. 바다와 집, 그리고 웃고 있는 할머니 그림이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움과 고마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녁 무렵 답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우리 도윤이에게. 할머니도 도윤이가 보고 싶어요. 할머니는 지금 바다 옆에서 잘 살고 있어요. 매일 바다를 보면서 도윤이 생각을 해요. 도윤이가 용감해지고 싶다고 했네요. 할머니가 알려줄게요. 용감하다는 건 자기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남이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 진짜 자기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편지를 쓰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용감해진 걸까요? 밖으로 나가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오렌지빛 하늘이 바다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예전의 저라면 이런 풍경을 볼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늘 누군가를 위해 바쁘게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이 아름다운 순간을 온전히 제 것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 이젠 내 이름으로 사는 거야. 바다에 대고 혼잣말을 했어요. 파도 소리가 대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예전과 같은 얼굴이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눈빛이 더 밝아졌고 주름도 깊어졌지만 더 자연스러웠어요. 한정욱. 제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좋은 이름이었어요. 이제야 제대로 부르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차려 먹었어요. 혼자 먹는 밥이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누군가 눈치를 보며 먹지 않아도 되니까요. 밤이 되자 별이 나왔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 하늘에 가득했습니다. 베란다에 나가 별을 보며 생각했어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일 수도 있겠다고요.
준호와 서진 씨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가끔 궁금하긴 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내린 선택이었으니까요. 도윤이에게 보낼 편지를 마저 썼어요. 도윤아, 할머니는 이제 진짜 할머니가 되었어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파출부도 아닌 그냥 도윤이 할머니요. 그게 가장 행복해요. 언젠가 도윤이도 자기만의 바다를 찾을 거예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자라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표를 붙였어요. 내일 우체국에 가서 붙일 거예요.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바다를 봤어요. 달빛이 파도에 흔들리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서 커피를 내릴 거예요. 제가 원해서 하는 일이니까 행복할 거예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자기 이름으로 사는 용기라는 걸요. 한정옥, 잘 살았어.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궁금하고 기대됐어요. 어떠셨나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습니다. 느끼신 감정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